날카로운 번갯불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난도질하며 대지를 후려쳤고 그 서슬퍼런 빗줄기 아래로 새까맣게 타버린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쓰러진 한 사내가 처참하게 드러났다. 쏟아지는 장대비는 이미 길바닥을 진흙탕으로 만들었으나 가난한 집의 막내 며느리인 순영은 제 몸집보다 배는 더 큰 사내를 등에 업은 채 비틀거리며 신대 길에 험한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하늘이 노하여 벼락을 내렸을지언정 내 눈앞에서 꺼져가는 불꽃을 어찌 외면한단 말이냐며 그녀는 터져나오는 거친 숨을 삼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 등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으나 등에 업힌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만이 그녀가 이 죽음의 행진을 되어주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진흙의 무게는 마치 귀신이 발목 등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무거웠고 순영의 집시는 이미 달아 없어져 맨발 바닥에 날카로운 돌부리가 박힐 때마다 서늘히 낭자했다. 조금만 참으셔요, 선비님. 이제 곧 마을이 보입니다. 제발 이대로 숨을 놓지 마시옵소서.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녀는 등에 업힌 산의 축 늘어진 손등을 더욱 꽉 움켜쥐며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고통을 견뎌냈다. 산짐승도 숨죽인 이 악천후 속에 여인의 몸으로 장정을 얻고 식리를 걷는다는 것은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순영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선비를 향한 지극한 연민과 인간의 도리가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불과 한 시즌 전 시어머니의 모진 타박을 피해 산나무를 캐러 나섰던 순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꽂히는 광경을 목격했고 그곳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쓰러진 이 선비를 발견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잠정들은 벼락 맞은 시체는 부정한 법인이 손대지 마라 며 침을 뱉고 달아났으나 순영은 사내의 가슴팍에 손목등을 대어보고는 맥동을 놓치지 않았다. 천벌을 받았든 아니든 생명이 붙어 있는데 어찌 시체라 하시는가요? 저는 이분을 살려야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며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순영은 홀로 그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등에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바늘처럼 온몸을 찔러댔고 순영의 어깨는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자신의 팔이 붙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내의 머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미약한 숨결이 마치 살려달라는 애원처럼 늘려 그녀는 굽어지는 무릎을 펴고 다시금 진흙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사내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 한 모금의 미움이라도 흘려 넣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간절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 같은 힘을 자아내고 있었다. 친밀하는 거리는 평소라면 눈 깜짝할 사이였겠으나 오늘 밤 순영에게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아득한 만리길과도 같아 보였다. 마침내 마을에 희미한 등불이 빗줄기 사이로 어른거릴 무렵 순영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어 그녀는 그만 자갈밭에 무릎 등바닥을 찢으며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으나 그녀는 자신의 상처보다 등이 업힌 사내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며 허겁지겁 그를 다시 고쳐 업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갭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피냄새 진동하는 입술 등을 꽉 깨물었고 이제는 흐느낌조차 나오지 않는 마른 목소리로 죽어가는 선비의 이름을 부르듯 허공이 되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뒤로는 빗물에 씻기지 않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으니 그것은 한 미천한 며느리가 써내려가는 숭고한 생명의 기록과도 같았다. 사가의 대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선 순영의 모습은 흡사 물귀신이나 다름없었으며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 박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이 망측한 년아, 요고고 겨워라의 가만치는 부하에 현 간불이영 부왕령 예의 사강인내 다게 덩폼이 사방 등에 울려 퍼졌으나 순영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이 끌어들였고 차가운 방바닥에 그를 뉘자마자 자신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씨는 부정을 탔다며 소금 등을 뿌려대고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고 통곡을 했으나 순영의 손은 혼절한 와중에도 선비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있어 그 의지의 깊이를 짐작케 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순영은 시어머니의 매타작과 욕설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나 부엌 등으로 달려가 불을 지피고 약물을 다리기 시작했자. 어머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리 모질게 말씀하시나요? 하늘이 살리라 명하여 제 앞에 떨구어 주신 목숨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어 평소 호랑이 같던 박씨조차 그 기세에 눌려 더는 다가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씩씩거렸다. 순영은 숯덩이처럼 타버린 선비의 가슴 등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물기가 그의 입술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자신의 심장이 뛰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밤새도록 순영은 선비의 곁을 지키며 그의 타버린 상처 등을 닦아내고 정성스레 간호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막내 며느리가 귀신에 홀린 것이 틀림없다며 수군거렸다. 벼락 맞은 자를 살려내면 그 집안에 대대손손 재앙이 닥친다는데 저 가난한 집구석이 이제 아주 결단이 나겠구만. 이웃들의 냉소적인 조롱이 담장을 넘어들려 왔으나 순영은 귀를 닫은 채 오직 선비의 안색만을 살폈고 그의 창백한 얼굴 등에 미세한 혈색이 도는 것을 발견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는 이 선비가 누구인지 왜 벼락을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살아있는 존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만이 어두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닭 울음소리가 정적등을 깨울 때까지도 선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나 그의 호흡은 한결 고르고 깊어져 있었다. 순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눈등이 쑥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헌 옷을 꺼내 선비의 몸을 갈아입히고 엉망이 된 방안을 정리하며 그가 깨어날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를 기묘한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살렸다는 기쁨을 넘어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았다. 벼락 맞은 천재 선비와 가난한 집 며느리의 기이한 인연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 속에서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씨는 아침상을 차리러 나온 순영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다시금 소란을 피웠으나 순영은 묵묵히 매를 맞으면서도 선비가 누워있는 방 등을 힐끗거리며 그의 안위를 걱정했다. 너 이년 당장 저놈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관가에 고발해서라도 너를 내쫓을 줄 알아라. 박씨의 독설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순영은 부엌대기 신세를 자처하며 자신의 몫으로 나온 보리밥 한 그릇마저 선비에게 줄 미음으로 쏘기 위해 가마솥 등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헌신은 집안 식구들 모두를 질리게 할 정도였고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으나 순영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비의 도포 안쪽에서 흘러나온 묘한 향기가 방 안에 진동하기 시작하자 순영은 그것이 평범한 사람의 냄새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살폈다. 그의 손등에는 일반적인 서승들과는 달리 기묘한 흉터와 별자리 같은 점들이 박혀 있었고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말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천문의 이치나 지형의 형세에 관한 것들이었다. 용의 꼬리를 치고 물길이 은하를 머금었으니 여기가 바로 선비의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돌 때마다 순영은 숨을 죽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비록 뜻은 알 수 없었으나 그 목소리에 둔긴 범접할 수 없는 위험에 전율을 느꼈다. 어느덧 사흘째 되는 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으나 선비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순영의 몸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타박과 시어머니의 멸시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선비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성이 부족해 그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싶어 매일 새벽 장독대 위에 정한 수둥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저 불쌍한 넋을 거두지 마시고 부디 이 세상에 다시 머물게 하소서. 제 수명을 깎아서라도 좋으니 저분을 살려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맑은 하늘로 올라가 흩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이제는 조롱조차 포기한 채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시집온 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 없던 순영이 이토록 완강하게 버티는 모습에 남편인 덕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임자, 이제 그만하소. 죽을 운명이면 죽는 것이고 살 운명이면 살겠지. 왜 그리 제 몸을 축내가며 매달리는가. 덕구의 말에 순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서방, 보통 분이 아니셔요. 제가 등을 업었을 때 느꼈던 그 무게는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 이 나라 강산의 무게에 같았사옵니다. 그녀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덕구는 혀를 차며 돌아섰으나 순영의 눈빛에는 확신에 찬 무언가가 서려 있어 그 누구도 감히 선비를 강제로 끌어내지는 못했다.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방 안을 가득 채운 노을빛이 선비의 감긴 눈꺼풀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기적처럼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영은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 그의 얼굴 등을 들여다 보았고 서서히 떠오르는 선비의 눈동자 속에는 번갯불보다 더 강렬하고 깊은 총기가 서려 있어 그녀를 압도했다. 여기가 살린 것이 너였더냐? 사내의 첫 목소리는 쇠소리가 섞여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공기 등을 단숨에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순영은 눈물을 쏟으며 그의 앞에 엎드려 살아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비님이라며. 오열했고 깨어난 천재 선비와 그녀의 운명적인 조언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비는 자신의 타버린 몸을 내려다보더니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으나 이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깊은 사색의 그늘이 그의 얼굴 등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순영의 거친 손등과 피딱지가 앉은 발등을 유심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시루이 길이라 이 가녀린 몸으로 하늘의 노여움을 업고 걸어왔단 말이냐 라고 입줄였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의 빛이 서렸고 순영은 그저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위해 준비한 미음을 들고 다가갔다. 이제 가난한 며느리의 누추한 방은 더는 비루한 공간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지략이 태동하는 성소로 변모하고 있었다. 기적처럼 눈을 뜬 선비는 한동안 천장을 응시하며 아무런 말이 없었으나 그를 지켜보는 시어머니 박씨의 눈매는 갈수록 매서워져만 갔다. 네 인연, 저 죽어가는 송장놈을 살려놓으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상전 대접을 하려는 게냐.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줄도 모르고 미움이며 약이며 퍼다 나르니 내 속이 뒤집어진다. 박씨의 고함은 이른 새벽부터 사가 안마당을 가득 채웠고 순영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며 쏟아지는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찬물에 부르터 피가 배어나왔으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선비의 미세한 기침소리 하나에 가슴등이 철렁 내려앉아 자신의 고통은 돌볼 겨를 조차 없었다. 선비가 깨어났다는 소문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벼락 맞고 살아난 괴물이라 부르며 순영의 집 근처에 얼씬거리기도 꺼려했다. 식충이가 하나 더 늘었으니 저 집구석도 이제 끝장이구만. 가뜩이나 끼니 때우기도 힘든 가난한 집에 웬 재앙이람.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순영의 귀에도 고스란히 박혔으나 부엌 등으로 향해 솥바닥을 긁어 한 줌 남은 쌀가루를 모았다. 자신의 몫으로 배정된 보리밥조차 선비의 미움으로 변해버린 지 벌써 사흘째였고 순영의 얼굴 등은 반쪽이 되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선비는 문틈으로 비쳐드는 순영의 그림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니 그는 자신이 이 집에 끼치고 있는 민폐와 순영이 겪는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부인, 내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그대의 정성이 너무나 깊어 이리 구차하게 연명하고 있구려. 나 때문에 겪는 수모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선비의 낮은 목소리가 문을 넘어 들려왔을 때 순영은 잠시 손등을 멈추고 대답했다. 선비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어찌 이해타산을 따지겠습니까? 그저 기력을 회복하시는 것만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순영의 숭고한 뜻과는 달리 참혹하게 흘러갔으니 집안의 고가는 바닥을 드러냈고 시어머니의 학대는 극에 달해 몽둥이질까지 시작되었다. 애년아, 네가 정 그렇게 저놈이 소중하면 네 머리카락이라도 잘라 팔아서 먹여 살리든가. 내 집살은 단 한 톨도 내줄 수 없다. 박씨는 순영의 머리채를 휘잡고 마당 등으로 끌어냈고 남편 덕구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뿐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순영은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선비가 들을까봐 신음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삼키며 박씨의 매질을 묵묵히 견뎌냈다. 결국 순영은 남몰래 읍내 장터로 나가 정성껏 갖고 온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로 결심했으니 이는 여인으로서 가장 큰 수치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다. 가위질 소리와 함께 힘없이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통곡하고 싶었으나 그 돈으로 산 보약 한 첩과 쌀 한 대를 품에 안자 다시금 용기가 솟구쳤. 이것이면 선비님께서 며칠은 더 버티실 수 있겠지. 내 몸이야 조금 더 상한들 어떠랴. 그녀는 짧아진 머리를 수건으로 칭칭 감싸 숨긴 채 어두운 밤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고 그 모습은 흡사 도망친 노비처럼 비루했으나 눈동자만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알고 그날 밤
순영이 타려온 약탕기에서 진한 한약 냄새가 진동하자 박씨는 또다시 방등으로 쳐들어와 솥을 뒤엎으려 소동을 피웠다. 어디서 이런 돈이 나서 약을 지어왔느냐? 혹시 집안 물건이라도 훔쳐내다 판 것이냐? 당장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박씨의 서슬퍼런 추궁에 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비는 비틀거리는 입 끌고 문을 열어 젖혔다. 부인 그만하시게. 이 여인이 바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신의 혼신을 다한 정성이니 어찌 그리 모질게 대하는가. 선비의 서늘한 눈빛과 위험 있는 꾸짖음에 박씨는 순간 넋을 잃고 뒤로 물러섰으며 순영의 수건 사이로 삐져나온 짧은 머리카락을 보고는 집안 식구들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마을의 지주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허 참판은 벼락맞은 선비가 영험한 기운을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 순영의 집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듣지 않니 내 집에 기이한 자가 머문다는데 나라의 법도상 정체불명의 외지인을 숨겨주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당장 그 자를 내놓든가 아니면 세금을 3배로 물어야 할 것이다. 마당 등을 휘젓고 다니며 가재도구를 부수고 순영을 겁박했으니 가난한 집안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순영은 그들의 발등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며 선비가 몸을 추스를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빌었으나 냉혹한 그들에게 여인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선비는 자신의 존재가 순영에게 더 큰 화근이 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밤마다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지형등을 그리며 고뇌에 빠졌다. 하늘이 나를 살린 이유가 정녕 이 여인의 고결함을 시험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 나라에 썩어빠진 근간을 뒤엎으라는 계시인가? 그의 혼잣말은 깊은 밤의 정적등을 깨웠고 순영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선비가 단순히 글만 읽는 서생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도 선비의 방 앞에 정한수를 갈아올리며 그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원했다.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순영의 집 대문에 돌등을 던지며 귀신 들린 집, 머리 잘린 미친 며느리 라고 놀려대자 순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들의 멸시와 배고픔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는 현실이었고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선비가 방에서 나와 순영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부인,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제 머지않아 저들이 부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날이 올 것이니 이 못난 사람을 믿고 한 번만 더 힘을 내어주시오. 선비의 따뜻한 위로의 순영은 울음을 그치고 그의 얼굴 등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는 조선 발도의 산맥과 강줄기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기이한 광채가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순영은 자신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묘한 힘을 얻어되었다.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 등을 쓸며 숯을 넣고 선비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장한 각오로 붓을 들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 박씨는 이제 대놓고 선비를 내쫓기 위해 밥에 모래등을 섞거나 방에 불을 지피지 않는 등 치졸한 괴롭힘을 이어갔으나 순영은 자신의 옷을 벗어 선비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퉁마루에서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지독한 헌신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고 남편 덕구조차
대체 저자가 누구길래 이리도 지극정성이냐 며 아내의 진념에 질려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순영에게 선비는 더는 낯선 일왕인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그 어떤 시련도 그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옷깃뜸을 파고들 무렵 선비의 건강은 몰라보게 회복되었으나 그의 표정은 갈수록 엄숙해졌으며 밤잠을 설쳐가며 지도 제작에 몰두했다. 그는 순영이 가져다주는 보잘것없는 나물죽 한 그릇을 천금처럼 귀하게 여기며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비웠고 그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부인, 이 지도 한 장에 이치가 담겨 있어. 이것이 완성되는 날 부인의 해진 옷은 비단으로 바뀔 것이고 부인의 눈물은 진주가 되어 돌아올 것이요. 순영은 그저 그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확신에 찬 태도에 마음이 설레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허참판의 무리들이 다시 들이닥쳐 밀린 소장료를 내지 못하면 순영을 관가의 노비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안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박씨는 겁에 질려 방구석에 숨었고 덕구는 매질을 당해 쓰러졌으나 순영은 선비의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분을 건드리려면 나를 먼저 죽이고 가라 며 절규했다. 악당 난입하려던 찰나 선비가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먹향이 가득 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무지한 놈들아. 감히 천기가 서린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이 지도의 형세를 보고도 네 놈들의 목숨이 온전할 줄 아느냐. 선비의 호통에 압도된 무리들은 주춤거렸고 그가 펼쳐 보인 지도의 기묘한 그림 등에 홀린 듯 시선을 빼앗겨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조선 팔도의 명당과 재물의 흐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 위험 앞에 허참판의 하수인들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선비는 순영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고 이제 가난과 멸시의 시간 등이 끝나고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음을 온 마을에 선포하고 있었다. 순영은 순비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등을 맞잡으며 자신이 없고 온 심리 길의 무게가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참판의 하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간 뒤에도 순영의 집 마당에는 한동안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으며 선비의 손에 들린 지도는 노을빛을 머금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다. 시어머니 박씨는 담벼락 뒤에 숨어 벌벌 떨면서도 지도가 내뿜는 기이한 위험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했고 남편 덕구 역시 아내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지도를 조심스럽게 말아주더니 자신을 부축하려는 순영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천천히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부인, 이제 폭풍이 지나갔으니 잠시 숨을 돌리셔도 좋소이다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요.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어. 순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돌아온 선비는 순영을 곁에 앉히고는 말아쥐었던 지도를 다시 넓게 펼쳐 보였는데 그 위에는 조선 팔도의 산맥과 물길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붉은 점과 검은 점들이 기묘한 형상으로 박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이 나라 강산의 맥동을 기록한 지기록이라오. 내가 벼락을 맞던 그 찰나의 순간에
하늘은 나에게 대지의 비밀을 엿볼 기회를 주셨고 나는 그것을 붓 끝에 옮겼을 뿐이라오. 선비의 설명에 순영은 눈을 크게 뜨며 지도를 내려다보았으나 평범한 안악의 눈에는 그저 복잡한 그림일 뿐이었지만 그 종이에서 풍기는 진한 묵형과 기묘한 온기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선비는 순영의 거친 손등을 지도의 한 지점에 올려놓으며 이 곳이 바로 부인이 나를 업고 넘었던 그 고개요. 이곳에 기운이 부인의 정성과 만나 비로소 나를 살려낸 것이니 이 지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부인이요 라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른 기류로 술렁이기 시작했으니 허참판의 집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소문과 함께 그가 급히 순영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제 선비의 기세에 눌려 도망쳤던 하수인들이 돌아가 보고하기를 그 지도는 천기를 누설하는 보물이라 하였고 평소 명당 자리에 집착하던 허참판은 욕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밤잠을 설쳤던 것이다. 순영은 마당등을 쓸며 대문 밖을 살폈는데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마을 어귀를 돌아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참판 어른께서 직접 오시는 모양입니다.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순영의 외침에 박씨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이내 가마에서 내리는 허참판의 위압적인 모습에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허참판은 거만한 걸음걸이로 마당 등에 들어서며 순영의 집구석을 멸시하듯 훑어보았으나 이내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멈칫하며 헛기침을 내뱉었다. 듣자 하니 이 집에 기이한 서생이 머물며 요망한 물건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기에 내 직접 확인하러 왔느니라. 당장 그자를 불러내어 내 앞에 무릎을 꿇리거라. 허참판의 후렴에도 방 안에 없었고 순영은 용기를 내어 그 앞을 가로막으며 선비님께서는 아직 기력이 쇠하시어 밖으로 나오실 수 없사오니 부디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간곡히 청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허참판은 순영을 거칠게 밀치고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으나 그곳에는 선비가 단정히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고 그가 뿜어내는 기품에 허참판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선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탐욕이 가득한 자의 발소리는 대지를 더럽히는 법인데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셨소? 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허참판은 당황하여 목청을 높이려 했으나 선비가 펼쳐놓은 지도의 한 귀퉁이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으니 그곳에는 허참판이 그토록 찾던 자신의 선산 명당 자리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어찌하여 네 놈의 손에 있단 말이냐. 이것은 우리 가문의 비기이거네. 허참판의 떨리는 목소리에 선비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하며 가문의 비기라니 가당치도 않소. 대지의 기운은 덕을 쌓은 자에게 머무는 것이지 그대처럼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라고 일갈했다. 분노와 당혹감이 휩싸인 허참판은 지도를 뺏으려 손을 뻗었으나 선비는 가볍게 지도를 말아 순영에게 건네주며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부인, 이 지도는 부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으니 절대로 이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이 종이 한 장에 달려있으나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자에게는 독약이 될 뿐이요. 지도를 품에 꼭 안았고 허참판은 주위의 하수인들에게 명령하여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했으나 그 순간 마을 밖에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며 정적이 깨졌다. 조선 팔도의 거부 시프라
불리는 상단의 행수들과 지방의 세도가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었으니 순영의 가난한 집 마당은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저마다 금괴와 비단을 내세우며 선비의 지도를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 애원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씨는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말았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이웃들이 무릎을 꿇고 아이고 대개 막내 며느님이 나라를 구할 보물을 지키고 계셨구려라며 아부를 떨자 박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순영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순영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했으나 선비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벼준이 정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감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지도가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내는 것이었다. 선비는 몰려든 부자들을 향해 그대들이 찾는 것은 재물이겠으나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진정으로 이 지도를 가질 자격이 있는 자는 선포했다. 허참파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관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으나 이미 소문은 한양의 세도가들에게까지 닿아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허참판을 제지하며 선비에게 예우를 갖추기 시작했다. 선비는 순영의 손등을 잡고 마당으로 걸어 나오며 모인 사람들에게 지도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 화려하고도 정교한 필치는 보는 이들의 넋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다. 보아라, 여기 붉은 줄기는 곡창지대의 젖줄이요. 검은 줄기는 은금이 내장된 맥이다. 하지만 이 기운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손을 대면 산천이 놓아여 가문을 멸할 것이니 누가 감히 이 무게를 감당하겠느냐. 선비의 사자후에 욕심으로 가득 찼던 부자들의 얼굴 등에 당혹감이 서렸고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다. 이때 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으니 이 지도는 저희 선비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리신 것이며 제가 심리의 길을 얻고 오며 지켜낸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이분을 해치려 한다면 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은 탐욕에 찌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선비는 대견한 듯 순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어 허참파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를 따르던 하수인들조차 지도의 영험한 기운에 겁을 집어먹고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았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며느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선비의 목숨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지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선비는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가장 기색이 맑은 한 청년 상인을 지목하더니 그에게 지도의 한 귀퉁이에 적힌 비문을 읽게 하였는데 그것은 재물을 쌓는 법이 아니라 백성을 구일하는 도리에 관한 글귀였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보물지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했으나 선비가 설명하는 지형의 형세와 물류의 흐름을 듣고는 그것이 곧 엄청난 부법 이어짐을 깨닫고 다시금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 이제 보시오.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무너지고 진정한 가치가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말이오. 선비의 말처럼 마당에 모인 세력가들은 이제 서로를 견제하며 순영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비천한 며느리가 아니라 조선의 보물을 수호하는 고결한 여인으로 우뚝 서 있었다. 시어머니 박씨는 급기야 순영 앞에 다가와 애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이 어미의 허물을 용서하고 저 선비님께 내 안부 좀 잘 전해다오. 라며 비굴하게 손을 비벼댔으나 순영은 그저 씁쓸한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인간의 간사함과 재물의 덧없음을 동시에 목격하며 선비가 왜 자신에게 지도를 맡겼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내면에는 이 풍파를 헤쳐나갈 강인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다. 선비는 밤이 깊어지자 다시금 순영과 마주 앉아 내일이면 관가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니 그때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요. 부인은 오직 내 등 뒤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똑똑히 지켜보시오. 라고 경고하며 마지막 필지를 가다듬었다. 지도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될수록 순영의 집을 둘러싼 긴장감은 극에 달했으며 어둠 속에서는 지도를 훔치려는 자들의 그림자가 번뜩였으나 선비가 방 주변에 쳐놓은 기묘한 진법 때문인지 그 누구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순영은 밤새 잠들지 않고 선비의 곁을 지키며 그가 들려주는 조선의 산천 이야기와 백성들의 삶에 관한 논의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식견은 하루가 다르게 넓어져 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안악이 아니라 대지의 어머니와 같은 포용력으로 선비의 태업을 보좌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으니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동지애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덧 새벽동이 터올 무렵 마을 어귀에는 관가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또와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허참파는 그들의 등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금 기세를 올렸다. 저기 있는 자가 역적의 기운이 서린 지도를 그려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요. 당장 체포하여 문초를 어미하소서. 허참판의 모함에 사또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선비의 방 앞에 섰으니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정갈한 의복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순영은 지도를 품에 안은 채 선비의 옆에 굳건히 섰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섰을 퍼런 결기가 서려 있어 포졸들조차 주춤거리게 만들었다. 선비는 사또를 향해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원이 어찌 탐관오리의 꼬임에 넘어가 천기를 거스르려 하느냐. 이 지도를 보려거든 먼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부터 가져오너라고 꾸짖었다. 사또는 선비의 기세에 압도되어 잠시 망설였으나 허참판이 건네는 뇌물 약조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선비와 순영을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 있던 지도를 높이 지켜들며 이 지도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저희를 끌고 가신다면 조선의 모든 산천이 노하여 가뭄과 홍수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절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구름 한 점 없던 날씨에 마른 하늘의 천둥 소리가 들려오며 신비로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포졸들이 겁에 질려 물러나고 사또 역시 얼굴등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자 선비는 순영의 손을 잡고 군중 앞으로 나아가 지도의 마지막 봉인을 풀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보아라. 누가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며 누가 재물의 노예인지를. 선비의 선언과 함께 지도는 눈부신 빛등을 뿜어내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수많은 부자와 관리들은 그 신성한 광경 앞에 자신들의 오만함을 깨닫고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순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자신이 업고 왔던 선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성현이었음을 비로소 확신하며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관가의 앞마당은 횃불에 일렁이는 불꽃등으로 인해 대낮처럼 밝았으나 그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으며 포졸들의 창끝은 일제히 순영과 선비를 향해 겨누어져 있었다. 사또는 높은 고을 원님의 의자에 앉아 미간등을 찌푸린 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고 그 옆에서
승전보라도 울린 듯 기세등등한 허참판은 수염을 비비며 비열한 감히 천기를 들먹이며 민심을 현혹하고 관원의 권위를 능멸하다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당장 그 요망한 지도를 바치고 내 놈의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사또의 호통이 정적등을 깨뜨렸지만 선비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가슴등을 꼿꼿이 편 채 사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술을 뗐다. 순영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 등을 꿇고 앉아 품속의 지도를 더욱 꽉 움켜쥐었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는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어깨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또 어른, 이분은 벼락을 맞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신 귀한 분이시옵니다. 심리길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낸 목숨을 어찌 이리 함부로 대하신단 말입니까? 그녀의 절규에 헛뛰며 천안안악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저 여편네도 저 사기꾼 놈과 한패인이 당장 주리를 틀어 지도의 행방을 실토하게 하소서 라며 사또를 부추겼다. 관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과 팔도의 부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순영의 눈에는 억울함과 비장함이 교차하며 눈물 등이 맺혔다. 선비는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순영의 모습에 깊은 탄식을 내뱉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 등을 다독이며 위로했고 사또를 향해 사자우와 같은 일가를 내뱉었다. 무지한 관리여, 그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탐욕의 개가 되어 지저대는 꼴이 가관이로다. 이 지도는 재물을 탐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놈들의 죄상을. 희록한 염라대왕의 명부와 같다. 선비의 목소리가 관가 마당 등에 울려 퍼지자 사또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허참판은 당황하여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이 입등을 닥치게 하라. 며 포졸들에게 소리쳤으나 그 누구도 선비의 기세에 눌려 다가가지 못했다. 선비는 순영의 손에서 지도를 가져와 공중등에 높이 펼쳐 보였는데 그 지도 위에는 기묘하게도 마을 주변의 산천 형세뿐만 아니라 허참판이 몰래 가로챈 구규지와 은닉한 곡식 창고의 위치가 붉은 먹등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사또는 보아라. 이 지도의 혈맥등이 가리키는 곳마다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여있지 않느냐. 허참판이 논에만 물을 대고 이웃들을 굶겨 죽인 증좌가 여기 이 산맥의 흐름 속에 고스란히 적혀 있느니라. 선비의 폭로에 마당 위에 모여있던 부자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고 허참판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이다. 저놈이 요술을 부려 지도를 조작한 것이다. 라며 발뺌했으나 이미 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사도 역시 허참판에게 받은 뇌물이 들통날까. 두려워 급히 판결등을 내리려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서 입등을 다무게 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순간 선비가 품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그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어사철도 시에나 볼 수 있는 기묘한 인장등이었으며 선비의 본래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 이 땅의 지기를 살피고 악한 자를 벌하러 온 자다. 벼락을 맞은 것은 나의 오만함을 씻기 위함이었고 나를 살린 이 여인의 정성은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였다. 선비의 정체가 드러나자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허참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엎드렸다. 순영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에 넋등을 잃고 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가늘어 보이던 어깨가 이제는 거대한 산맥처럼
든든하고 위엄있게 느껴졌다. 선비님, 아니 어른, 정녕 이런 분이셨사옵니까? 순영의 물음에 선비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부인이 나를 업고 걸었던 그 십리 길은 나를 살린 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를 살린 길이었소 라고 답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막내 며느리가 나라를 구했다 며 환호성을 질렀고 평소 순영을 무시하던 시어머니 박씨는 담벼락 밑에 납작 엎드려 제 잘못을 비니라. 정신이 없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의 현장이 아닐 수 없었다. 선비는 지도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며 팔도에서 모여든 부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으니 그대들이 이 지도를 얻어 부를 축적하려 했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이 지도는 오직 백성을 구휼하고 국방 등을 튼튼히 하는 데 쓰일 국가의 보물이다. 선비는 지도의 나머지 부분을 길을 달려온 거부들은 선비의 위험 앞에 고개를 숙였고 자신들의 비루한 욕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무릎 등을 꿇었다. 관관은 순식간에 성소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사또는 자신의 죄 등을 자복하고 허참판의 가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선비의 명을 받들 수밖에 없었다. 허참판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 일개 며느리가 어찌 이런 일을 해낸단 말이냐. 며 현실을 부정했으나 이미 그의 권세는 뜬구름처럼 사라진 뒤였다. 순영은 이제 당당히 일어나 선비의 옆에 섰고 그녀의 짧아진 머리카락은 더는 수치가 아니라 고결한 희생의 징표로 빛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앞길에 길등을 터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몰수된 재산 중 일부를 순영의 가문을 일으키는데 쓰도록 배려했으나 순영은 고개를 저으며 이 재물은 제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웃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신 것만으로 족합니다. 라며 겸손히 거절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순영의 고결한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선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행 그 투니가 있기에 조선의 미래가 어둡지 않소라며 깊은 신뢰를 표했다. 한밤의 소동은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관가의 마당은 백성들의 만세 소리로 가득 찼으니 이는 가난한 집 며느리의 진심이 권력과 재물을 이긴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다. 선비는 지도를 다시 봉인하여 품에 넣고는 순영과 함께 달빛이 흐르는 마을 길을 따라 돌아왔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은 문전등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 박씨와 남편 덕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어머니, 이제 지난 일은 잊으셔요. 선비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 다시 웃음꽃이 피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며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박씨는 자신의 모진 행동 등을 참회하며 순영의 거친 손등 등을 부여잡고 오열했고 덕구 역시 아내의 지혜와 용기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진심으로 사과했다. 선비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며 자신이 벼락등을 맞고 쓰러졌던 그 운명적인 밤이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섭리였음을 다시금 되새겼다. 다음 날 새벽 선비는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으나 이번에는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의 중책을 맡은 당당한 대관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순영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하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지도의 복사본이 아닌 가문의 가훈등과 순영의 이름이 새겨진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다. 부인, 이 가락지는 부인의 고결한 마음 등을 잊지 않겠다는 나의 약조요. 혹여 나중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 나를 찾으시오. 선비의 진심. 어린 약속에 순영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선비가 탄 말등의 발굽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대문 밖을 지키며 그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마을에는 이제 허참판의 가옥등이 서원으로 바뀌어 가난한 아이들이 글등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순영의 집안은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워졌으나 그녀는 변함없이 근검절약하며 이웃들을 돌보았다. 팔도의 부자들은 지도를 얻지는 못했으나 선비의 가르침에 따라 백성을 위하는 부가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선행을 베풀 시작했으니 조선 천지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순영은 가끔 산등성이에 올라 선비를 업고 걸었던 그 신리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고 그때마다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등이 내려와 그녀의 머리 위를 감싸 돌았다. 그녀가 짊어졌던 목에는 단순한 사내의 몸등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지극한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음을 이야기는 증명하고 있었다. 순영의 이름은 이제 지도를 지킨 여인이자 생명의 은인으로 기록되어 후세의 길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녀의 가문은 명문가로서 그 기틀을 단단히 다져나갔다. 임금께 지도의 진정한 의미를 보고하였고 그 지도는 조선의 치산치수와 민생 등을 안정시키는 국보로 소중히 보관되었다는 전설이 장터마다 떠돌게 되었다.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 벼락 맞은 선비를 발견하고 발등이 터지도록 달렸던 순영의 발자국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는 복을 부르는 명당의 흔적처럼 여겨져 누구나 그 길을 걸으며 그녀의 덕을 기리게 되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나 한 여인의 순수한 진심이 그 욕망의 파도 등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으니 이보다 더 장엄한 서사시가 어디 있겠는가. 달빛 아래 순영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은은한 묵향이 감돌았으며 그것은 깨어난 천재 선비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인 동시에 조선 팔도의 부자들을 무릎 꿇린 진정한 위엄의 향기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순영이 선비를 업고 넘었던 그 고갯마루의 돌무덤 앞에는 여전히 개손들이 던져놓은 돌들이 산을 이루며 그날의 기적을 기리고 있었다. 가난하기 그지없던 순영의 집은 이제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내려앉은 명문가의 위용을 갖추었으나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굶주린 이웃들이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의 쉼터가 되어 있었다. 순영은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부인이 되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10년 전 폭풍우 속에서 선비를 업고 달릴 때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녀의 손등에는 고생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숭고한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씨는 이제 노안으로 자리에 누웠으나 예전의 그 표독스러움은 찾아볼 길 없이 온화한 할머니가 되어 순영의 손을 잡을 때마다 애야, 내가 그때 너를 구박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문이 어찌 이토록 큰 복을 누렸겠느냐. 며 참의의 눈물을 흘리곤 했다. 순영은 그때마다 박씨의 이불 등을 염해주며 어머니, 다 지난 일입니다. 그때의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남편 덕구 역시 이제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아내를 하늘처럼 받들며 살았으니 그 가문의 화목함은 인근 수십 리 밖까지 소문이 자자하여 명문가들의 귀감이 되었다.
선비가 남기고 간 지도는 이제 나라의 보물이 되어 한양에 내탄고 깊숙이 보관되었으나 그 지도가 가져온 변화는 조선 팔도 곳곳에 스며들어 굶주리는 백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지도가 가리켰던 명당 자리에는 권력자의 무덤 대신 백성들을 위한 서원과 구율 창고가 들어섰고 팔도의 부자들은 더 이상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고 선비의 가르침에 따라 덕을 쌓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순영은 가끔 서재에 앉아 선비가 남긴 옷가락지를 만져보며 그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부시대의 가등 의미를 되새겼으니 그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측은지심. 바로 그것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에 한 무리의 행차가 나타났는데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나귀를 타고 온 이는 다름 아닌 한양에서 정승의 반열에 오른 그 천재 선비였으니 그는 일국의 재상이 되어서도 순영과의 약조를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이었다. 선비는 순영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나귀에서 내려 직접 걸어 들어왔으며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순영을 발견하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부인, 10년 만에 뵙는구려. 그간 평안하셨소이까. 부인이 살려낸 이 보잘것없는 목숨이 이제는 나라의 기둥이 되어 부인의 은혜를 갚으러 왔소이다. 선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따뜻했으며 그를 알아보는 순간 순영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정승 판서가 가난한 집 며느리에게 절을 하는 기이한 광경을 보려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영과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며 소박한 찻상을 나누었다. 부인께서 지켜주신 그 지도 한 장이 조선의 산천을 깨웠고 부인의 그 12길 발자국이 이 나라 관리들의 정신을 깨웠소이다. 임금님께서도 부인의 정절과 덕성을 높이 정경 부인의 봉첩을 내리셨소. 선비가 내미는 교지 등을 보며 순영은 손등 등을 떨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 과분한 명예는 저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돌려주소서. 라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선비는 순영의 변함없는 성품에 다시금 감탄하며 그날 밤 순영의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잔치를 벌였고 그 자리에서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지도가 황금이 숨겨진 곳을 알려준다고 믿었으나 사실 그 지도는 백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 즉 인심이 우하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살아있는 곳을 명당으로 표시한 것이었소. 선비의 말에 모인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결국 진정한 명당은 땅의 기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순영은 밤하늘의 밝은 달등을 보며 자신이 업고 걸었던 그 고통의 시간등이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듬해 순영은 선비가 보내준 재물과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고갯마루에 작은 정자를 세우고 생명종 총민팅 무리이라 이름 붙였으니 그곳은 신분과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정자에 올라 선비를 살려냈던 그 산천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팔도로 퍼져나가 고통받는 주었다. 허참판처럼 탐욕에 눈멀었던 자들도 이제는 순영의 덕화에 감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을의 거증 1등에 앞장서는 선량한 백성으로 돌아왔으니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 일궈낸 기적 같은 변화였다. 세월이 더 흘러 순영이 천수를 노리고 조용히 눈을 감던 날
마을에는 때 아닌 무지개가 피어올랐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그녀의 묘소는 선비가 그려준 지도의 가장 빛나는 지점인 덕의 혀에 모셔졌으며 그곳은 훗날 후손들이 대대로 번창하고 인재가 끊이지 않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칭송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벼락 맞은 선비를 업고 신미를 걸었던 그 강인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인간의 도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수명이 남긴 옷가락지는 가문의 보물로 전해졌으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녀가 몸소 실천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었다. 한양의 궁궐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 지도가 보관되어 있으나 이제는 아무도 그 지도를 재물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으며 그것은 조선의 근간을 세우고 민생 등을 살핀 성현의 제서로 추앙받았다. 선비 역시 정승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순영의 마을 근처에 작은 초가를 짓고 여생을 보내며 그녀의 무덤 등을 돌보았으니 두 사람의 인연은 이승을 넘어 거룩한 연분이라 불리었다. 번갯불 속에 쓰러진 천재와 그를 업어살린 가난한 며느리의 만남은 그렇게 한 시대의 아픔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린 전설이 되어 만대에 빛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담, 시단, 제기염, 네 번은 일원이어려, 죄증질의 추가의 물음이며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숭고한 정신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과 재물을 무릎 꿇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에서 지어야 할 심, 르길의 짐 등이 있으나 순영처럼 묵묵히 그 무게 등을 견뎌낼 보여줄 것이다. 순영의 발자국 등이 남은 그 험한 산길은 이제 평탄한 길이 되어 누구나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길을 닦은 것은 도끼와 가래가 아니라 한 여인의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순영의 옛집 마당에는 이제 그녀의 증손자들이 뛰어놀며 할머니의 전설 등을 노래하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자한 목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가지만 그가 남긴 덕, 사라지지 않고 땅의 기운 등에 스며들어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지도는 말해주고 있었다. 조선 팔도에 부자들이 무릎을 꿇었던 것은 지도의 영험함 때문이 아니라 그 지도 안에 담긴 한 여인의 위대한 희생정신 앞에 자신들의 초라한 욕심이 부끄러웠기 때문임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낙조가지는 서쪽 하늘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금 순영과 선비의 아름다운 동행 등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더 이상 벼락의 공포도 가난의 비애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온기만이 대지 등을 감싸 안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선비가 진정으로 그리고 싶었던 세상의 완성이자 소명이 심리기를 걸어 모습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네 마음속 명당을 찾아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며 그 향기는 억만 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무궁화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인광보의 이치는 엄연하여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재앙이 닥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은 순영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녀가 살려낸 것은 일개서생이 아니라 조선의 양심이었으며 그녀가 걸었던 심리의 길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여정이었다. 이제 그 길 끝에는 찬란한 영광의 해등이 솟아오르 그 빛은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쏟아져 내려 그들의 지친 어깨 등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다. 가난한 집 막내 며느리. 순영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강물 등을 따라 흐르고 산맥 등을 타고 넘어 영원히 조선의 가슴 등에 새겨졌으니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명의 경이로움과 정성의 힘 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으나 그 도움은 결국 자신의 안위가 아닌 타인의 고통 등을 짊어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지고지순한 은총임을 이야기는 끝맺으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심리길에 무게를 견뎌낸 그 고귀한 등등과 지도의 비밀 등을 간직한 그 맑은 눈 등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은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